2020년 3월 11일 경상남도의 한 국도에 흥분한 상태의 한 남성이 트럭을 몰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운전자는 50대 남성 강 씨였는데요. 상기된 표정에 술 냄새까지 나고 있었어요. 한참 도로를 달린 이 강 씨의 트럭이 오후 6시 무렵 경남 진주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시내로 들어선 강 씨가 경찰의 음주 단속을 받게 됩니다. 차량을 세운 경찰은 강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고요. 음주 운전에 무면허 상태까지 적발돼요. 면허도 없는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던 거죠. 경찰은 강 씨의 트럭을 압수해서 지구대로 가져가기로 합니다. 근데 갑자기 강 씨가 차량 대시보드에서 뭔가를 꺼내서 패딩 안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강 씨는 택시를 타고 원래 가려 했던 목적지로 향했죠. 상황을 보면 무면허의 음주운전인데 차량만 압수당하고 따로 연행되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죠. 그가 향한 곳은 진주 상평동에 있는 한 다가구 주택이었어요. 이 주택 2층에는 강 씨와 별거 중인 가족들, 아내, 고등학생 딸, 중학생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통해 2층으로 향한 강 씨는 현관 앞 신발장에 무언가를 숨겨놓고 이 집으로 들어갔어요. 숨겨둔 물건이 아까 그 차량에서 경찰 모르게 챙겼던 그 물건이었는데요. 회칼이었습니다. 회칼을 들고 별거 중인 가족들의 집으로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결국 사건이 터졌죠. 다음 날인 3월 12일 이른 아침에 119로 신고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이 신고자는 너무나도 힘겨운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곧장 현장에 구급대가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가 바로 강 씨가 향했던 그 가족들의 집이었습니다. 집 내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쪽에서 문이 잠겨 있었어요. 당시 출동했던 구급대원의 말에 따르면 안쪽에서 쇠파이프로 문이 잠겨 있었대요. 결국에는 현관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내부로 진입한 뒤에 이 정면에 식탁이 있었는데 이 대원들이 식탁에 놓인 흉기를 발견합니다. 지난밤 강 씨가 챙겼던 그 획였어요. 현장의 상황이 보지 않아도 어떨지 예상이 가시죠. 집안의 상황은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집 곳곳에 혈흔이 낭자했고 강 씨의 아내와 딸, 아들이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었어요. 이 집의 구조가 현관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방이 하나씩 있어요. 엄마하고 딸은 왼쪽 방, 그리고 중학생 아들은 오른쪽 방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셋 다 반듯하게 누워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어머니와 아들은 과다출혈로 이미 심정지 상태였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이 딸은 의식과 호흡, 맥박이 다 남아 있었어요. 근데 출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의식이 점점 처지고 있었던 거죠. 그 의식을 붙들고 119에 신고를 했던 거예요. 힘을 마지막까지 쥐어짠 거죠. 결국 이 세 사람 중 목숨을 구한 사람은 딸뿐이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에서 말도 안 되는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에 나섭니다. 이미 범인은 현장을 떠나버린 상태였고요. 경찰은 이 피해자들의 몸에서 흉기에 찔린 다수의 상처들을 확인했고요. 원한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을 했어요. 공격은 대체로 피해자들의 목 부위에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어머니를 상대로 했던 공격이 너무나 잔인했어요. 목, 복부, 다리까지 총 11곳을 공격당한 상태였어요. 이 정도면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 죽이고 간다. 이런 분명한 목적이 느껴지기까지 하죠.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어렵지 않게 용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생존한 딸 비양이 친구에게 남겨놓은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사건 당일에 이 비양이 새벽까지 친구랑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놀았대요. 거의 밤을 새워서 문자를 하다가 잠이 오니까 이제 문자를 끝냈는데 그 시각이 오전 4시 25분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몇 시간 전이죠. 이후에 비양의 친구도 잠이 들었는데요. 잠깐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 피해자 비양이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6시 6분경에. 그런데 그 문자의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범인은 아빠야. 알겠지? 흉기에 찔린 비양이 남긴 다행 메시지였어요.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람이 아버지 강 씨였던 거죠. 비양은 119 신고 이후 본인이 혹시 사망하게 되면 아빠가 처벌받지 않을까봐 아빠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문자를 친구에게 남겨놨던 겁니다. 이 문자와 함께 경찰은 지난밤 강 씨가 이 집을 방문했었다는 정황까지 파악을 했고요. 그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에 나섭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이틀 뒤에
강 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어요. 강 씨는 이 사건 현장에서 1시간 거리였던 경남 함양군에서 검거가 됩니다. 자기 고향이었어요. 아내와 자식들을 찌르고 본인은 고향에 있는 야산에 몸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나서 평소에 잘 알고 있던 마을의 빈집 창고로 숨어듭니다. 검거될 당시에는 창고 구석에 스티로폼과 마대자루를 덮고 누워 있었대요. 잡히고 나서도 자기 범행을 순순히 인정을 해요. 다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을 했죠. 마을 주민들도 강 씨를 두둔했어요. 그렇게 착한 사람 없어요. 일도 얼마나 잘했는데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오히려 사망한 아내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주민들까지 있었어요. 여자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죽어도 되나요? 피해자들의 이웃 주민들은 이 고향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강씨 고향 사람들과. 피해자들 아랫집에 살던 이 주민은 사망한 여성 A씨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지냈던 이웃이었어요.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사건 발생 3일 전부터 A씨가 거의 이 집에 살다시피 했었대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자꾸 연락이 오니까 불안해했었다고 합니다. 강씨에게. 이게 단순한 연락이 아니었던 거죠, 이미. 강씨는 오래전부터 사실 의처증이 있었고요. 폭력도 심했어요. 그래서 별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아이의 관계를 딱 끊고 살았던 건 아니고요. 가끔씩 집에 드나들면서 그냥 얼굴 보고 왕래하는 그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오는 연락은 좀 뭔가 다르다는 걸 A씨가 느낀 것 같아요. 이런 연락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이어지니까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겠죠. A씨는 집의 비밀번호를 바꿨고요. 이웃 주민에게는 혹시 2층에서 무슨 소리 나면 신고 좀 해줘. 이런 당부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거네요. 그리고 이게 이런 불안들이 현실이 돼버린 거죠. 사건 당일 아침 이웃은 위에서 쿵쾅거리는 소리를 듣고 서둘러 올라갑니다. 지난밤에 강 씨가 맞섰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계속 불안해하기는 했었어요. 이 이웃도. 그런데 올라갔을 때 이미 사건은 벌어져 있었고 경찰이 와 있었던 거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던 걸로 보여요. 그 이웃이. 근데 그 이유에 대한 부분, 그런 추정 부분은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처증, 폭력, 별거, 살인. 이 강 씨의 고향 사람들의 말과는 정반대의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가족들의 과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범인 강 씨와 피해 여성 A는 재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초혼으로 추정이 되고요. 강 씨는 이미 96년에 한번 결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딸이 한 명씩 있었는데요. 이후에 전처하고 이혼을 하고 2002년에 피해 여성 A 씨와 결혼을 하면서 딸 B양과 사망한 아들 C군을 낳게 됩니다. 결혼 초기에는 강 씨의 고향인 함양에서 이 가족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좋은 시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의처증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가정폭력이 막 되게 심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2016년에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벽돌로 아내의 차량을 부수고 상해를 입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는 계속 이런 가정폭력 문제로 별거를 했다가 동거를 했다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결국에는 2018년에 A씨가 남편 강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고요. 아이들과 함께 이제 보호시설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70일 동안 보호시설에 머물고 A씨와 아이들이 이제 진주에서 새롭게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렇게 별거가, 강씨와의 별거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피해 여성 A씨는 자리를 잡고서 이제 두 아이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24시간 분식집에 가서 12시간씩 밤새도록 일을 했대요. 딸 B양도 방학이 되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의 용돈을 스스로 벌어서 썼다고 합니다. 별거 이후에 A씨는 강씨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했었고요. 그러면서 어떤 불행했던 자신의 과거를 좀 벗어나려고 새 삶을 살아보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혼을 해줄 리가 없죠. 강씨는 A씨의 요구를 거부했고요. 의처증만 더 심해져요. 네가 지금 바람이 나서 그렇지?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2020년 2월에 그는 가족을 모두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준비에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강 씨가 했던 일은 자신의 재산을 전처의 자식들에게 이전하는 일이었어요. 범행 9일 전인 3월 2일에 강 씨는 함양의 토지와 주택을 전처 아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좌에서 약간의 돈을 제외한 모든 돈을 전처의 딸에게 송금해요. A씨와 낳았던 자식도 자기 친자식이에요. 그런데 이 자식들은 다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고 전처의 자식들은 챙기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3월 11일 오전 강 씨는 A의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죠. 이 장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소름 끼치는 말을 남기고 끊습니다. 장모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차에 칼을 싣고 다닌다. 그 칼로 가족들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 이 말을 들은 A씨의 어머니가 손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음성 메시지를 남깁니다. 아빠 조심하라는 거죠. 이 외할머니의 음성 메시지를 확인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강 씨의 범행은 막을 수가 없었고요. 사건 당일이 됩니다. 3월 11일 오후 4시 20분경 강 씨는 술을 먹고 A씨에게 전화를 걸었고요. 여기서 심하게 말다툼을 해요. 이유는 또 의심이죠. 의처증. A씨가 외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심하게 싸우고 끊은 뒤에 강 씨는 모두를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흉기를 들고 집을 나서요. 사실 이때 마음을 먹었다고는 나오지만 이미 오전에 장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범행을 한 차례 예고했었죠. 그리고 오후 6시 42분에 그는 사건 현장이 된 진주의 주택에 나타납니다. 회칼을 신발장에 숨기고 집으로 들어가서 A씨와 계속 말다툼을 해요. 이후에는 싸움이 한 차례 끝나고 안방에 누워 자는 척을 하면서 가족들이 잠들기를 기다립니다. 12일 새벽 5시까지 강 씨는 수차례 양쪽 방을 오가면서 가족이 잠들었는지를 확인했고요. 오전 5시 40분에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하고 칼을 들고 아내와 딸이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요. 그 시간이 되기까지 꽤 시간이 많이 흘렀을 텐데 그동안 죽이고 싶었다는 마음을 단 한 번이라도 되돌릴 수는 없었을까요? 강 씨는 제일 먼저 자고 있는 딸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주저없이 왼쪽 목 부위를 공격합니다. 이때 옆에 있던 A씨가 잠에서 깨요. 그러자 강 씨는 곧장 A씨에게 달려들어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러요. 이후에는 아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가서 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했죠. 그렇게 아내와 아들을 죽이고 나서 강 씨가 이후에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행동을 해요. 저는 많은 사건을 다뤘지만 이 장면이 너무나 소름 돋고 무섭고 정말 이게 사람인가? 정말 사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딸을 처음에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가서 딸의 뺨을 탁탁 때리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숨이 붙어 있는지 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딸이 이때 이제 두 손으로 칼을 잡고 막 아빠한테 애원을 했거든요. 그만하라고. 근데 강 씨는 주저없이 딸의 오른쪽 목을 공격하고 현장을 떠납니다. 동물도 자기 새끼한테 이런 짓은 안 하죠. 아마 당시의 가족들이 목부터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큰 소리를 한 번도 내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랫집에 있었던 이웃도 듣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강 씨는 살인 및 살인미수죄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사실 받아들여질 리가 없죠. 가족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가족이 거주하는 진주로 오면서 흉기를 챙겼고 경찰의 음주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서 차량을 압수당하자 흉기를 상의 안주머니에 숨겼죠. 게다가 집안 신발장에 숨겨놓고 가족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에 범행을 실행했어요. 우발적 범행은 이렇게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획범죄의 또 다른 증거는 강 씨가 이 범행을 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재산을 전처의 자식에게 돌렸던 점, 그리고 장모에게 이미 범행을 한 차례 예고했었던 것, 이런 것들도 증거로 인정이 됩니다. 가족 중 유일한 생존자였던 딸이 직접 공판에 참석을 했는데요. 당시에 성대를 심하게 공격당해서 제대로 말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재판부가 질문을 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처벌을 하기를 바라냐? 이렇게 묻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검찰은 강 씨에게 사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2022년 9월 1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사건의 원인을 사망한 아내 탓으로만 돌리며 변명하는 등 진지한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살아남은 딸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어요. 이런 악마 같은 놈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무리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고통을 겪은 딸에게는 엄청난 공포일 거예요. 아무리 감옥에 있다고 해서 마음이 놓일까요?
그 일을 직접 당해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이성적인 사고의 흐름이 되지 않을 거예요. 강 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는데요. 강 씨가 항소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아내와 다툰 후에 격분해서 벌인 우발적 범행이다. 그리고 딸에 대한 범행 공소 사실이 잘못됐다는 주장이에요. 한마디로 딸의 진술이 틀렸다는 거예요. 강 씨는 자신이 딸을 공격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재차 공격한 게 아니라 최초에 2번을 공격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가 같은 위치에서 한 번에 공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딸이 했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었고 목에 있었던 그 상처의 위치가 그 진술과 부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에 공격을 했다고 보기에는 상처의 방향도 틀렸고요. 각도도 좀 달랐고요. 위치도 떨어져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요. 최종적으로 강 씨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죠. 자, 사건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판결문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강 씨가 딸과 아들을 살해한 동기가 적힌 부분이었는데 저는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아내를 살해한 이유는 의처증, 분노 이런 게 있다고 쳐도 자녀들까지 살해한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판결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을 살해한 동기입니다. A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A를 죽이고 결혼 전 A가 나에게 자녀 2명을 낳게 해달라는 약속을 없던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A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까지도 모두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게 동기였어요. 이게 너무 소름 돋았던 게요. 어쩌면 이 부분이 강 씨의 본심이 드러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녀들의 존재가 그냥 A 씨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것뿐, 그냥 그 정도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부모 자식으로서 정말 동물도 느끼는 최소한의 본능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주저없이 자녀들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제가 동물들에 비유해서 동물들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요. 인간의 범주에 끼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목숨 붙은 생명체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나요? 자녀를 일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리고 단 한 번의 돌이킴 없이 확인까지 해서 죽이려고 했던 아빠였다면 그동안 이 아이들이 크면서 아빠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서 컸을지, 과연 상호작용이라는 건 했을지, 어쩌면 이 존재가 없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나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해보게 되는 거죠. 너무나도 참담한 최후를 맞이한 A씨와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참 컸지만 생존한 딸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빠라는 이 생물학적 관계가 나에게 그동안 줬던 상처를 견디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나의 가장 소중한 엄마와 유일한 동생을 끔찍하게 살해하고 나까지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뺨을 때리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까지 했고요. 이 딸의 마음이 그리고 지금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따님분이 이 영상을 보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디에도 의지하지 못한 채 남은 상처들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계실 것 같은데 겪지 않은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지난 시간들을 회복하고 앞으로의 삶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